VON 시사 라디오 자유통일 동상담몽 업그레이드 버전 시즌2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휴지기를 좀 가졌어요. 업그레이드를 위한 휴지기인데 시즌2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어떻게 업그레이드 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즌1보다 훨씬 더 우리 에즈라 목사님의 코믹이 가미됩니다. 그리고 김 박사님의 전문성이 가미됩니다. 그리고 이 허 위원장님의 실제적인 경험의 강도가 업그레이드되고 또 다른 모든 분들의 지금까지 공부한 내공이 더 여기서 더 마음껏 펼쳐지는 시즌2입니다. 그 시즌2의 더 중요한 특징은 어쨌든 전문성을 가미하자라는 것이 공통적인 이제 우리가 합의된 바기 때문에 김 박사님의 이제 강의를 듣는 시간을 먼저 좀 갖기로 했어요. 우리 모두 동의하셨죠? 네. 우리 김 박사님의 학생이 되어서 이 시간을 먼저 함께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하나씩 정하는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북한의 대남 전략입니다. 박사님 강의 시작해 주세요. 뭐 강의라고 하니까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요. 그냥 제가 조금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북한 집권층이 대한민국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결론만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한국 사회를 미제국주의에 의해서 침탈된 식민지 또는 뭐 신식민지, 보통 식민지라고 합니다. 식민지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집권 세력에 대해서는 미제의 하수인으로서 남한 민중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파쇼 세력으로 규정을 합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나면 그냥 둘 수 없죠. 그래서 북한의 그 남한 정치 사회적 성격에 대한 인식, 시각을 보면 시대별로 약간 용어가 달라지는데요. 70년대까지는 식민지 반봉건 사회, 또 80년대 초에서 중반까지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90년대 이후는 신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뭐 신식민지든 식민지든 뭐 반자본주의든 자본주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북한은 남한을 식민지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동의하십니까? 네. 식민지 맞습니까? 근데 왜 예라고 하세요? 구체적 신뢰를 하나 들면요. 1982년 7월 김일성이 그 제독 음악가인 윤희상과 담화를 하는데 담화 제목이 뭐냐 하면 남조선은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이다예요. 비교적 최근인 2014년 5월 16일 노동신문 논설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남조선이야말로 자주권을 완전히 상실한 미국의 식민지, 세습병지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죠. 바로 이런 시각과 인식으로부터 대남 혁명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시대별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의 변천 과정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년 강복 직후에 1945년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평양에서 조선공산당 서북 5도당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라고 하는 비밀 회의가 열려요. 여기서 이북 5도당을 지도할 수 있는 중간 기구로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라는 것이 탄생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조선노동당의 모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월 10일이 당 창건 기념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분국의 책임비서로 김일성이 옹립되지 않습니다. 45년 10월 시점에. 그때는 김용범이가 책임비서가 되고 김일성은 17명의 그 집행위원 중에 한 명이 돼요. 그래서 훗날 왜 그랬냐고 했더니 준비가 덜 돼서 그랬다고 이제 레베레베프 그 정치사령관이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인 12월에 분국 제3차 학대집행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김일성이 책임비서에 올라요. 그래서 당권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때 김일성의 입으로 민주기지론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을 남조선의 혁명을 위한 기지가 되는 거죠. 말이 민주지 사실은 혁명기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945년부터는 소위 민주기지론이 북한의 대남 전략의 기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64년 2월에 소위 3대 혁명 역량 강화론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65년 이듬해 4월에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그 비동맹회의가 열리죠. 일명 반둥회의. 여기 이제 김정일을 또 따라가게 되는데 그때 김일성이 인도네시아 그 알리아람 사회과학원에서 연설을 해요. 유명한 연설입니다. 그 연설 내용 안에 이 3대 혁명 역량 강화론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내외 천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70년 11월 제5차 당대회 때 북한의 대남 전략 노선으로 공식화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오늘날까지 북한의 대남 전략의 기본 골격으로서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 들어와서 소위 민족공조 또는 우리 민족끼리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이런 용어들이 또는 이런 구호들이 북한의 대남 전략의 그 전면에 등장하게 되고 2000년 6월 15일 소위 6.15 공동선언 제1항에 우리 민족끼리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그걸 잠깐 읽어드리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그 통일 정책하면 통일밖에 없어요. 뭐 또는 대북 정책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그것은 이제 통일 정책의 하위 개념인데 북한에서는 통일 방안, 통일 정책 외에 혁명론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남조선 혁명론이죠. 그래서 북한은 통일 문제를 얘기할 때 항상 남조선 혁명과 조국 통일, 이 정형화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남조선 혁명과 조국 통일. 굳이 또 그냥 통일이라고 하지 않고 조국 통일이라고 해요. 이 북한의 공식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논리는 양자 간의 기본 논리는 혁명이 기본이고 통일은 그 하위 수단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조선혁명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조선혁명론의 하위 개념으로서 남조선혁명론이 있고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남조선혁명론, 앞에서 얘기했던 3대 혁명 역량 강화론 또는 인민민주주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 다 같은 얘기입니다. 용어를 좀 다르게 쓰더라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런 혁명주의적 시각과 논리에서 보면 한국은 해방되거나 타도돼야 할 대상이죠. 그리고 한국 정부는 청산 대상이 되고 반면에 북한은 전조선혁명을 위한 혁명기지가 되는 겁니다. 자, 남조선혁명이란 뭐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제국주의 침략 세력 또 그리고 그와 결탁한 지주자본가, 매판자본가, 반동관료 이쪽을 한 축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대책점에 있는 노동자, 농민, 인텔리, 청년, 학생 그리고 각계각층의 인민들을 또 한편으로 양자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조선혁명이라는 것은 성격은 미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 이걸 우리가 이제 영어로 NL이라고 하죠. National Liberation. 그리고 미제의 앞잡이들인 지주 매판자본과 반동 관료배들을 소탕하는 파쇼 통치를 청산하는 소위 인민민주주의 혁명. 우리 운동권에서는 인민민주주의라는 용어 안 쓰고 민중민주주의라는 용어 쓰죠. 예, 영어로는 People's Democracy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결합하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되죠. 그래서 NLPDR이 되는 겁니다. 아마 80년대 말 이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NL판이 뭐 PD판이 해서 이게 북한이 대한민국을 혁명하는 혁명의 기본 성격입니다. NLPDR이. 물론 지금 이제 북한은 인민민주주의라는 단어에서 인민이라는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말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People's Democracy, 인민민주주의. 굳이 뭐 인민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제가 뒤에 부연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역사적인 연원부터 조금 따져보겠습니다. 1928년 12월 모스크바에서 국제공산당 대회가 열려요. 이제 보통 코민테른 대회라고 하는데 여기서 후진국에 적용할 수 있는 그 혁명론을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소위 연속 2단계 혁명론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연속 2단계 혁명론의 한반도판 또는 북한판 원용이 바로 북한의 남조선 혁명론 또는 인민민주주의 혁명론 또는 3대 혁명 역량 강화론 이렇게 되겠습니다. 2단계 혁명론의 제1단계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인데요. 그것이 노리는 그 전략적 목표는 표면적으로는 뭐 반파쇼, 반봉건, 뭐 반제국주의 이런 용어를 쓰지만 실제로는 정권을 찬탈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테이크오버라고 하는데
정권을 쌓아서 빼앗는 거예요. 그것이 1단계 혁명이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정권을 빼앗았다고 한다면 새롭게 수립된 정권이 인민정권이 되고요. 또는 민주연합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들을 그냥 무심코 들으면은 뭐 괜찮은 용어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혁명이 노리는 전략 목표는 공유제라는 명분하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사유재산을 전부 뺏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유화 내지는 사회화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 혁명을 보통 예비혁명 또는 불완전혁명이라고 하고 2단계 혁명을 본격혁명 또는 완전혁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이제 그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수행 방법 또는 조국 통일의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김일성이 1955년 12월 28일 그 당 선전 선동 일꾼 대회에서 제시한 겁니다. 이 당 선전 선동 일꾼 대회는 우리 허 위원장님 많이 들으셨을 텐데 남한에서 북한을 연구한 학자들한테는 꽤 유명한 연설입니다. 그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때 대하여. 이 연설이 왜 유명하냐 하면은 방금 제가 그 연설 제목 얘기할 때 주체를 확립할 때 주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주체사상의 기원을 여기로 두는 거예요. 물론 북한은 1930년대 또는 뭐 최근에 와서 1920년 타도제국주의 동맹까지 소급을 시키고 있지만 그건 다 망한 얘기고 주체라는 단어가 나온 이때부터를 주체사상의 기원으로 봐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을 수행하는 두 가지 방도를 김일성이 언급했기 때문에 이 연설이 유명해지는 겁니다. 자, 두 가지 방도란 뭐냐? 뒤에 나옵니다만 하나는 비평화적 방법, 또 하나는 평화적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비평화적 방도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죠. 앞에서 그 민주기지론 얘기를 했는데 민주기지론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된 것이 바로 1950년 6.25 동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비평화적 방도도 마찬가지로 전쟁이죠. 쟤들은 이것을 이제 정의의 전쟁이라고 해요. 저스트워라고 해서. 이슬람에서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게 당파성의 논리입니다.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주아지를 상대로 하는 전쟁은 다 정의의 전쟁입니다. 누가 먼저 일으켰고 누가 뒤에서 뒤통수를 깎고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가 누구하고 하느냐. 그래서 북한 용어 중에 누가 누구를 이런 용어 있죠. 네, 누가 누구리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주아지하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정당화됩니다. 그것이 뭐 우리는 뭐 법치에 어긋난다, 뭐 도덕에 어긋난다 별소리를 다 하지만 그 사람들 눈도 깜짝 안 해요. 이것이 소위 당파성의 논리고요. 요즘 우리 시쳇말로 하면은 내로남불입니다. 걔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다음 이제 평화적 방법이라 하는 것은 이제 요건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혁명의 주력군, 그러니까 남조선 내의 혁명의 주력군과 보조 역량을 꾸리는 거예요. 혁명의 주력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노동자 농민이나 뭐 근로인텔이나 소위 진보라고 하는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을 묶어 세워서 하나의 역량으로 만드는 거. 이게 이제 혁명의 주력군입니다. 그다음에 보조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주력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계급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지만 얼치기들, 부동층들 잘 이렇게 선전선동하면 끌려올 만한 사람들을 묶어서 보조 역량으로 편성을 하고 유사시에 주력군과 보조 역량을 묶어서 통일전선체를 형성해서 결정적 시기, 그들이 말하는 결정적 시기가 온다면 민중봉기를 일으켜서 정권을 전체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한의 소위 인민정부 또는 민주연합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면 북한에 있는 노동당 정부와 남한의 소위 인민정부가 평화적 합작 절차를 통해서 통일을 한다. 이것이 얘들이 세우고 있는 목표입니다. 일단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표를 하나 나눠드렸는데 한번 보실까요? 요거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3대 혁명 역량 강화론 이런 표현을 썼는데 보통 이제 북한의 3대 혁명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 그 3대 혁명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은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노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대남 혁명론에서 말하는 3대 혁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서 보듯이 북조선 혁명기지 강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조선 혁명 역량 강화, 세 번째는 국제혁명 역량과 유대 강화. 이것이 3대 혁명 역량 강화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남조선 혁명도 하고 조국 통일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추구하는 대남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두 가지 수레바퀴로 가는데 조국통일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평화적 방도와 비평화적 방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평화적 방도는 어떨 때 가능한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수단이지만 첫째, 남조선이 각성해서 북한의 통일 방안을 수용할 때 연방제가 되겠죠. 연방제는 이제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자세히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연방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조선 혁명이 승리했을 때 이거는 평화적 방도로 가능하다는 것이고 세 번째, 남조선의 중립화. 이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냉전시대 때 나온 논리입니다. 그래서 남조선의 중립화라고 했는데 남조선의 중립화라는 용어 속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함의는 주한미군 철수예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언제든지 자기들이 타고 앉을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평화적 방도 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미제의 전쟁 강요에 의한 응전. 그러니까 미일 제국주의자가 북침을 하면 자기들이 반격을 해서 제주도까지 삼키겠다. 뭐 이런 얘기고요. 황당한 얘기지만 두 번째, 미제의 약합니다. 미제국주의 세력이 한반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뭐 발칸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뭐 코소보 같은데 다른 전쟁에 휘말려져서 힘이 약화됐을 때 그때는 전쟁을 하겠다. 무시무시한 거죠. 세 번째, 이거 참 가장 황당한 건데 남조선 인민의 지원 요청이 있을 때 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뭐 누가 보냈다고 편지 하나 갖다 조작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렇죠. 그래서 북한은 이 두 가지 조국통일의 평화적 방도와 비평화적 방도를 제시하고 있지만 기본 골격은 비평화적 방도입니다. 평화적 방도로 된다고 믿지를 않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발언록에서도 다 확인되고 있는데요. 기본은 비평화적 방도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모토인데 문제는 이제 2000년, 90년대를 거치면 2000년 오면서 북한의 내부 역량이 너무 소진됐어요. 배터리가.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재래식 전략으로. 그래서 핵을 개발하고 미국하고 협상하기 위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해서 지금의 북한 현 단계에서는 전략적인 것은 그대로 있지만 현 단계 전술적으로는 체제 유지하는 것이 목표죠. 그래서 공존하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 90년에 남북 기본합의서 91년에 나왔는데 그때 기본합의서의 기본 내용이 뭐냐면은 공존이에요. 같이 살자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지금 현 단계에서 그들의 목표예요. 그렇다고 해서 궁극적인 목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항시 살아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조선 혁명과 조국 통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전 조선혁명에 기여하는 동시에 미국 또는 주한미군과 반공정권을 타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해서 조선노동당과 김씨 수령의 영도하에 실현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표가 있는데 주체와 범위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남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주체는 남한 민중입니다. 그리고 지역은 남한에서 하는 것이고요. 방법은 폭력적 민중봉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국통일은 남북 주민이 같이 하는 것이고 지역은 남북 지역에서 하는 것이고 방법은 평화적 합작 절차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조국통일, 북한이 말하는 조국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뭐 분단된 조국을 하나로 잇고 또는 뭐 이산가족을 하나로 통합하고 뭐 이런 순진한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는 뭐 스테이트 빌딩, 네이션 빌딩, 국민 건설, 뭐 국가 건설 이런 용어를 씁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니고 조선노동당 영도하에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체제의 수립,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또는 적화통일 이렇게 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북한의 최고 규범인 조선노동당 규약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당면 목적과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당면 목적이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가업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야. 이거 이제 주체사상화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한 자주성을 실현하겠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대남 전략, 대남 공작 부서를 조금 소개를 해야 하는데 요 얘기는 우리가 좀 토론을 하다가 기회를 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셨는데요. 여러분 모두 다 조금씩은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마이크를 먼저 잡았잖아요. 제가 먼저 질문할 거예요. 예. 근데 혁명하고 적화하고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같기도 하고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NL이든 PD든 예전에 운동권들이 모두 자신을 혁명가라고 불렀거든요. 네. 그럼 그 혁명가가 결국은 적화를 남조선 혁명이 이루어지면 적화되는 것이죠. 아, 한국 사람들 이거 알고 있을까요? 적화라는 용어는 이제 우리 사회적인 용어고요. 혁명이라는 용어는 걔들의 공식 용어입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평화가 그러면 적화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북한이 말하는 조국통일 3대 원칙 중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구호가 있는데 거기 평화통일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자주라고 하는 용어는 순진하게 우리끼리 우리가 외세 힘 없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7.4 공동성명 때 합의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북한이 말하는 자주통일은 반미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가장 빠릅니다. 그다음에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부르주아지 세력, 앞에서 얘기했던 파쇼 세력, 매판자본과 반동 간첩 애들이 완전히 청산됐을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말하는 평화는 위장평화입니다. 예, 그걸 진짜로 믿으면 안 되는 것이죠. 권 목사님 숙제해 오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먼저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보충으로 좀 설명을 듣는 거 이게 굉장히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우리 중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권 에스라 목사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이런 전략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도모를 해왔는데 예. 제가 얼핏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느껴지는 것은 남쪽에서 그의 하수인들이나 그의 동지들이 해야 될 것들과 북쪽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것들 이렇게 나눠서 보면 남쪽에서 그의 동지들이나 하수인들이 한 일들은 상당한 성과에 이르렀는데 북쪽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은 여의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낙후하고 체제 이완이 이루어지고 또 그래서 공포갑이 더 가혹해지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되고 남쪽에서는 의외로 뜻한 대로 다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현 상태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될까?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힘있게 자기들의 전략을 추진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걸림돌이 지금 생긴 셈인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예, 지금 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소위 3대 혁명 역량 강화론 중에 북조선 민주기지 강하잖아요. 근데 네. 지금 실패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빈사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의외로 남조선 혁명 역량 강화는 뜻밖의 그 망외의 소득을 올렸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 남한에 있는 남조선의 혁명 역량들이 뭐를 해야 되느냐? 남조선 혁명 하기 전에 자기들의 뿌리부터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남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구나. 책상을 힘껏 치십시오, 이제부터. 네, 세게 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남쪽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우리 권 목사님의 질문이 참 날카로웠는데요. 그럼 북한에서 공부 제일 잘했던 우리 황항일 위원장님, 지금 이 강의 듣고 소감 한마디 부탁합니다. 저는 이제 정말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 자나깨나 봄의 불멍, 정말 북한식으로 말하면 위대한 수령님을 통일이 건강히 높이 모실 그날을 위해서 이제 북한 인민들뿐만 아니라 남한 인민들을 포함한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남조선 혁명을 완수하는 걸 항시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남한 생활을 하면서 남한의 사회학자들과 북한을 연구하고 있는 이런 지식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다 이 수박 하는 식으로 그저 알 뿐이지 우리 김 박사님만큼 아마 남한의 북한 가장 저명한 정통 그 사회학자보다 다릅니다. 너무도 잘 아시고 한데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러한 자료를 남한에는 어떤 그 교재가 불충분할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는 충분한 이런 교재를 가지고도 이와 같은 전문가 연구자를 발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확실히 이해가고 또 우리 남한에서 북한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는 세력들에게 아마 그 강의가 아마 비수가 됐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그 자료를 어떻게 여기까지 연구하게 되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질문의 종류가 굉장히 다르니까 저희가 좀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북한의 그 대남 전략 3대 혁명 역량 강화론을 정리해 놓은 책이 제가 지금 들고 나왔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 통일 이론. 이제 사회학원 실장 허종호가 1975년에 낸 대남 혁명 전략의 교과서입니다. 여기에 군사 전략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는데 이 책을 제가 얼마 전에 그 고영주 변호사님이 그 공안 전문가 아닙니까? 최고 전문가 아닙니까? 그분이 이 책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봤냐 그래서 우리도 공부했다. 근데 이제 이거 우리가 대학원 다니고 공부할 땐 이거 가지고 공부했어요. 물론 이제 이 책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요즘 대학원생들한테 저런 거 가르치는 것 같지 않아요. 북한학과 나온 석사 이상 된 학생들도 모르더라고요, 전혀.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 통일 이론. 근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있지만 요즘에 2018년에 남조선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고 느껴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1차적인 남조선 혁명을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이미 완수를 했다고 봅니다. 1차적으로. 1차적이라는 것은 정권을 쟁취했다는 것이죠. 정권을 테이크 오버. 예. 근데 아까 김 박사님 얘기하신 거에 의하면 첫 번째 1단계는 정권의 찬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그람시가 얘기했던 기동전처럼 혁명을 통해서 그 1단계의 정권의 찬탈이 이루어졌고 이게 촛불혁명을 통한 정권의 찬탈인지는 그건 좀 정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게 2단계가 뭐였냐면 공유화와 사유재산의 몰수예요. 네.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내용 하나하나가 뭐 아까 그 책의 이론대로 뭐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조국 통일 얘기하셨는데 우리 대통령님께서 능라도에 15만 명 앞에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표를 그린 걸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측 국민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 아까 대상이 조국 통일 남측 주민이지만 국민이거든요. 근데 목표는 평화적 합작이에요. 그걸 보고도 좀 섬뜩해갖고 이 표도 그거 알고 가서 얘기하셨는지. 그럼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 통일, 이 북한의 대남 전략이 2018년 이 시점에 거의 현실이 되고 있다. 이게 뭐 꿈이냐 생시냐 하겠지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지금 이제 궁금한 것은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되는 겁니까?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 눈으로 보면은 이제 저게 북한의 전략 전술상에 그가 맞춰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색안경일 수 있지만 그런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죠. 근데 일반 국민들은 뭐가 뭔지 모르죠.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 국민들이 이런 현실들을 좀 꿰뚫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도 그런 작업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알아야죠. 그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눈을 떠야 합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첫걸음 같아요. 제가 그럼 목사님께 여쭤봐도 되나요? 제 생각으로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이 평화적인 적화를 쏟고 있는 이유는 평화란 단어 때문일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잖아요. 평화가 어떻게 주체사상에서 나올까요? 어려운 질문을 주셨네요. 다른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예민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상당한 정도로 시스템이 갖춰져 왔기 때문에
전체의 문제 같은데 한 개인이 다 일일이 마음 쓰고 관여하지 않아도 자기 생업만 열심히 하면 작동하는 그 경험이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자기 하루하루 생계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생계, 맞벌이, 뭐 이런 가족 부양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거든요, 사실은. 경쟁 사회에서 전력을 다 해야 겨우 이제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가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국가적 차원의 이런 대사들을 예민하게 포착하고 이상하다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갖기가 힘든 거죠. 현실적인 여건상. 우리의 박 여사님,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이 평화가 뭔지 좀 정의를 좀 알려주세요. 글쎄요, 진짜 지금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가짜 평화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댓글들을 좀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이 전쟁을 두려워하고 전쟁은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게 된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자는 거냐? 뭐 그런 질문을 하면 뭐 대답할 길이 없어지는 게 요즘 상황인 것 같고 또 어떻게든 우리가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평화고 뭐고 전쟁을 해서라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결기가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전개된 상황 자체가 이제 사유재산을 공유화하는 이 상황이 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에게 유치원 사태에 대한 그 일을 좀 설명을 하고자 여러 가지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너무 달라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얘도 분명히 우파라고 자처하고 뭐 태극기 집회에도 나왔던 친구이기도 한데 세금이 잘못 쓰여서 안타깝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세금이 잘못 쓰인 게 아니라 세금은 부모들을 등록금을 대준 것 뿐이고 거기에 대한 유치원에 대한 이야기는 이 사유재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거를 파악을 못하는 걸 보고 야 이게 사람들이 너무나 두 대가 굳어졌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말입니다. 이 평화에 대한 이 문제를 상당히 저희들은 부정적 시각으로 봤습니다. 평화 정책은 미제가 추구하는 우리 북한 인민들을 평화적 상태로 이제 몰아넣어가지고 미국을 두려워하는 이런 의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런 확실한 전쟁 관점을 저어가지고 전쟁의 가장 주되는 적은 평화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남한에 와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이 평화라는 게 모든 가치에서 우선시되는 인권 문제라든가 모든 이런 문제에 선행된 것으로서 평화의 가치를 조장하면서 종북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그럼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 그러면 그들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만약 북한이 이 순간에 전쟁을 한다 하게 되면 전쟁이 싫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당신들한테 항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옛날 피델 카스트로가 유명한 구호가 있죠. 전쟁이나 삶이나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전쟁으로서 승리한다는 게 이제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과거 사회주의 나라들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 행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문재인 정권처럼 평화를 구걸하는 그 정책이야말로 우리 국민이 피로서 쟁취한 귀중한 재산과 모든 것을 북한에 고스란히 상납하겠다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속에서 이 평화에 대한 관점을 이제 재정립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거기에 이어서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 말씀 중에 그들에게 평화가 무엇이냐 묻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물음조차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뭘 물어봅니까? 그들에게 당신들이 말하는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볼 그럴 지금 계제도 아닌 상황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북한의 본질은 자체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북한의 대남 전략에는 어떤 경우에도 이 평화적 방법이
있을 수가 없다는 전제가 우리 안에 이것이 확산이 돼야 되고 그걸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김 박사님께서 조국 통일 두 가지 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3대 혁명 역량 강화 말씀하시고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남조선 혁명 말고 조국 통일 말씀하셨잖아요. 보조적인 수단으로 평화적인 방도를 사용한다. 그리고 주력 수단으로는 비평화적 방법을 사용한다.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것도 사실은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그런 단어를 부여할 그럴 계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폭력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 그것을 기만하기 위해서 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할 뿐이다 라고 우리는 그걸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북한의 이 평화통일 방법에는 평화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만으로 인한 확산만 있을 뿐이에요. 북한은 용어의 선점에 탁월하고 또 역사를 무기화하는 데 탁월한 집단입니다. 그들의 대남 전략은 거기에 맞는 대남 전술은 시시각각 변해왔고 카멜레온처럼 변신을 계속하고 있어요. 과거 대남 전략 통일 전술 차원에서 때로는 김구가 죽일 놈이 됐다가 훌륭한 사람이 됐다가 신탁을 했다가 반탁을 했다가 하물며 일본 적군파와 또 이렇게 협력을 맺고 일본을 친화적으로 여겼다가 지금은 죽일 놈들 아닙니까? 세상에 반일 프레임에 빠져서 그들은 계속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할 것이고 우리의 대응에 맞춰서 계속 연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는 한 가지 이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파악이 중요한데 그들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적인 방법은 분명히 기만이고 최소한 그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좀 편하게 그것을 적화 통일을 할지언정 그 이후에 피해 숙청은 잔인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달라질 거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좀 얘기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대남 전략 이런 말을 하면 사실 딱 떠오른 첫 단어가 간첩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간첩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대남 혁명가만 있는 겁니까? 대남 혁명가 중에는 간첩도 있고 뭐 여러 사람 존재가 있을 수 있죠.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간첩을 잡을 수 없게 되나요? 글쎄 뭐 최근에 간첩 잡았다는 얘기 못 들어봤죠. 안 잡는 건지 못 잡는 건지 모르겠는데 간첩이 너무 많아서 지금 정부 우리 국가안보중추기관이라고 하면 국정원하고 경찰서 보안과가 여기가 어떤 그 우리나라에 잔입한 간첩이라든가 그다음에 북한과 결탁한 이런 세력들을 축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간첩이 보여요. 저희들의 눈에는 분명히 이건 간첩이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반역한 정권을 잡은 자들 속에도 그런 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간첩 신고하고 포상금도 줬잖아요. 예. 간첩 신고 112, 뭐 포상금 3천만 원. 지금은 간첩 신고를 어디다 할지도 모르겠고요. 만약에 간첩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아니고 소송에 걸려갖고 페널티를 먹을 것 같아요. 간첩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간첩 같다는지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간첩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분야에 공을 들일까 하는 거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우리 나왔던 얘기로는 북한은 자체적으로 좀 주저앉아 버렸고 남쪽에서 이제 역량들은 강화돼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북한이 주저앉은 것은 크게 봐서는 경제적으로 주저앉았고 군사적으로도 따라서 주저앉은 건데 그거는 핵무기로 보완이 됐잖아요. 근데 남쪽이 우위에 있는 것은 군사력과 경제력인데 군사력은 주로 주한미군에 의해서 확보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주한미군을 할 수 있으면 내려고 하는 것이 간첩이 공들일 부분이고 또 경제적 부분이면 할 수 있으면 경제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간첩이 공들일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이 누가 간첩인지 모르지만 간첩이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제가 지금 이 그 주체 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 통일 이론 이 책을 딱 넘기니까요.
김일성 교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혁명가들은 모든 투쟁 형태에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 폭력 투쟁과 비폭력 투쟁, 합법 투쟁과 비합법 투쟁 같은 여러 가지 투쟁 형태와 방법을 옳게 배합하여 혁명 운동을 실속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지금 2018년 대한민국에서 경험하는 현실이 바로 이 교시가 현실이 된 게 아닌가. 지금 전문가로서 김 박사님은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예상을 하셨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이런 날이라고까지는 예상 못했습니다. 전문가가 없는 건가요? 전문가가 아닌 거죠. 죄송해요. 전문가의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죠? 저는 이제 북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 남조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남조선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좀 등한히 해서 남조선 전문가가 누가 있을까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민주기지가 이제 남조선이 됐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과거에 우리 정부에서 흡수 통일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적이 있고 햇볕 정책할 때도 우리가 아니 북한의 대남 혁명 노선 포기를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물론 요구해서 북한이 아까 했던 조선노동당 규약의 뭐 당명 목표 최종 목표를 삭제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아마 포기를 시켜야 되는데 북한이 포기 못해요. 왜 못하느냐 하면 목사님 말씀대로 남조선에 있는 동무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저 아까운 역량들을 소진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남조선에 있는 남조선 혁명 역량들이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의 뿌리를 살리는 거예요. 저 뿌리가 죽으면 여기 다 죽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기를 야 이러다가 나만 적화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북한의 김씨 정권만 무너지면 그냥 고사합니다. 근데 지금 그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지금 이상한 형태가 돼버린 것 같아요. 지금 국정원장이 역대 다 잡혀 있고 전직 대통령이 잡혀 있고 그 전직 대통령도 지금 뭐 법정에 계속 가야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인데 한국의 보통 사람들은 한국을 지금 평화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간첩을 잡아야 되는 국정원이 뭐 무력화된 거는 물론이고 제가 알기로는 뭐 70명이 넘게 구속이 됐다고 들었는데 뭐 메인 서버가 열렸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괴감이라든가 실망감은 접어두고 지금 일단은 눈앞에 있는 우리가 1단계, 2단계적으로 헤쳐나가야 될 문제들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짚어보고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아까 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북한의 역량은 주저앉고 남한의 역량은 올라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뭐 힘의 균형이랄까 주도적인 세력의 어떤 체인지랄까 방향이랄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김 박사님께 조금 보충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국내에는 뭐 우리 김 총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세력이 뭐 김일성파 또 황장엽파 안에서도 또 이제 김일성파는 또 북한에 좀 더 그 북한 정권에 대한 그런 집착이랄까 그런 것이 좀 짙을 것이고 황장엽파는 또 더 원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북한 해방을 바라볼 것이고 이제 남한 해방을 저는 그런 부분에서 현재 주도권은 북한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남한의 그 세력들에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남 전략이 북한에 지금도 수뇌부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남쪽으로 이미 수뇌부가 상당히 남아있다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요. 대한민국에 자성적인 좌파가 있어서 정권을 장악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혁명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순수한 막스 레닌주의적 관점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조선노동당의 영도와 주체사상에 기초하지 않은 거라면 북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게 기본 포인트입니다. 김씨의 권위가 들어가야 되고 조선노동당의 영도가 들어가야 돼요. 김씨의 권위라고 하는 게 바로 주체사상에 기초한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어떤 혁명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쟤들이 보기엔 이단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 관련돼서 그런 글을 썼어요. 사실상 지금 북한을 움직이는
더 중요한 핵심 그룹이 남쪽에 있다는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왜 했냐면 1990년대에 그 북한에서 그 엄청난 이제 대아사를 겪었어요. 그 전에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뿐만 아니라 동구권이 전반적으로 몰락하고 독재자들이 몰락했는데 이제 북한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자체적으로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북한에서 헤맬 때 남쪽에 소위 말하는 이 그 적화 세력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논리들을 만들어서 북한으로 올려 보내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식량난의 원인은 자기들의 인재가 아니라 일단 홍수, 그 다음에 기가 막히게 대미 경제 봉쇄. 북한은 스스로 폐쇄하는 나라인데 글쎄. 그런 논리들을 뭐 사회주의 시장 붕괴. 예, 사회주의 시장 붕괴. 이렇게 북한 내의 자체 모순은 싹 가리고 다른 이유들을 남쪽에서 글을 써서 북한에 올려 보내면 북한에서 참고를 해서 다시 말해요. 계속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아까 제가 계속 뭐 중언부언입니다만은 북한의 김치 체제가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죠. 남쪽에 누구냐고 있는 하면 거죠.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지만 이건 심증적으로 충분히 그런 지금 움직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모양 좋게 저들을 먹여 살려서 생존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아니 지금은 노골적으로 심지어는 얼마 전에 그 문정인 그 특보가 김정은이 뭐 형도 죽이고 했지만 사악하다고는 보지 말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해석 좀 부탁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분하고 이 멘탈 구조, 그러니까 전두엽 후두엽 구조가 달라서 해석이 안 돼요. 사람은 죽였지만 살인자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맞습니다. 아니, 사람은 죽였지만 나쁜 자는 아니다. 벌써 그 몇 해 전인데 2015년 기사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랑코프 박사를 누가 인터뷰했어요. 예, 그 얘기 이런 얘기예요. 북한은 더 이상 대남 적화 노선을 추구하지 않고 대신 협박해서 경제적인 지원 정도를 얻으며 공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대남 전략이 변화했다. 이런 이제 요지로 말씀을 이제 하신 게 있는데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바뀌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사를 본 게 있고. 근데 이런 기사가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 얘기도 북한이 직접적인 그 공세적 도발을 할 거라는 것은 지금 배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는 못할 거다. 여기 키워놓은 혁명 역량들이 준동하는 것 뿐이지 직접적인 도발을 못할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얘기 흘러가는데 이게 어제 나온 뉴스에는요. 집속탄이라는 게 있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그 항공기로 이제 뿌리는 폭탄인데 이게 한번 탁 터지면 그 폭탄 안에 이제 수많은 폭탄이 같이 터지면서 이제 굉장히 큰 그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그런 무기래요. 근데 이 무기가 좀 결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발이 일어나고 또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 때문에 이거를 2008년도에 결정하기를 2018년에 폐기하기로 했답니다. 근데 막상 폐기할 시점에 와서 이 무기의 폐기를 두고 검토를 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는 거죠.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무기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기로 했다는 그 뉴스가 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은 북한이 탱크와 육군을 동원해서 남침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죠. 미군이 다른 무기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이게 전차와 보병을 막을 수 있는 무기라고 그러거든요. 우선 랑코프 교수님 얘기가 정확히 기사화가 됐는지 뭐 랑코프 교수님께 물어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겠는데 그 전략과 전술의 개념에 약간 혼동이 생긴 것 같아요. 전략은 바뀌지 않습니다. 기본 전략은 전술이 바뀌는 겁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북한이 내놓은 이 전략은요. 북한의 김치 체제가 존재하는 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요.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북한이 핵 개발을 하기 전에 군사 역량이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여기서는 자꾸 방사포 얘기를 하고 뭐 장사정포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 물폭탄이에요. 그거 그냥 허당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가 우리가 경계해야 하느냐?
북한의 특수전 부대예요. 특수전 부대가 수도권에 와서 장악해서 뭐 장기전을 벌인다거나 진취전을 벌인다고 했을 때 이게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할 대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재래식 무기를 갖고 과거 탱크 밀고 뭐 6탄 돌격에 오는 거는 북한 내부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김격식이가 지금 죽었습니다만은 김정일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휴전선을 돌파하는데 얼마 정도의 인명이 손상되느냐고 했더니 김격식이 뭐 호기롭게 한 40만 명 죽으면 휴전선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랬답니다. 그때 김정일이가 이거 용감하다고 칭찬해 돌아서 저는 미쳤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서는 칭찬해놓고. 그러니까 왜 미쳤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40만 명 죽여가지고 전쟁이 됩니까? 근데 북한은 제가 누차 말씀드린 전쟁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북한은 절대 전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아주 특징입니다. 아니 작년에 김정은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들으셨을 텐데요.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는데 저는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뭐 고추가도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박사님 얘기하신 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거꾸로 우리의 전략이죠.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전략하고 같은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우리의 전략은 김일성,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만이 이 남한에 존재하고 있는 악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 전략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의 전략은 변함없이 초지일관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제가 희를 의심했는데 대통령이 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북한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한 적은 없다. 그런 말을 했다고 들었어요. 더 한심한 거는 그저께인가 자유한국당이 서울대 정치연구소에 의뢰한 지난번 대선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정치연구소 사실 정체성을 잘 모르겠지만 그냥 긴 말을 짧게 하면 반공 안보의식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북한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한 적 없다고 했다고요? KTX를 타고 가시면서 문 대통령이 저기 미국의 MBC인가 어디 BBC랑 인터뷰하면서 그 인터뷰 내용 중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맞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2017년까지 북한이 간첩 침투 등 군사 도발 사건이 약 한 3,000회 됩니다. 그다음에 정전협정 이후 94년 4월까지 유엔군 사령부가 집계한 도발 사건이요 42만 5천 건 이상 됩니다. 40만 건이 넘는다고. 42만 건. 94년까지 그 이후에는 집계를 안 했답니다. 그러면 그 이후까지 다 하면 50만 건이 넘습니다. 50만 건하고 제로하고 같은 숫자인가요? 천안함 사태는 뭐 학살이죠. 연평도는 뭐고요? 제가 지금 이제 이 사태를 바라볼 때 이렇게 해도 한국 사람들이 그냥 사실 살짝 무시하는 정도 아닌가요? 심각하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좀 보고 싶냐면은 지금 북한 경제가 완전히 파국적 상태고 거기에 따라서 군사력도 뭐 이렇게 우리 대비할 수 없는, 그래서 이미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긴 전쟁 한다 뭐 이런 안이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김 박사님께서 남조선 혁명을 위한 3대 혁명 역량, 여기 북조선 혁명 역량, 남조선 혁명 역량, 국제혁명 역량인데 그 쟁점에 북조선 혁명 역량이 가장 중심에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경제가 붕괴되고 군사력이 완전히 우리 한국보다 뒤처져 있다 해가지고 실제 김정은이 지금 현재 대남 전략의 변화가 오겠는가. 지금 그 쟁점에 바로 핵무기라는 이게 있어가지고 그걸 커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미 간에 우리 남한 간의 관계에서 문재인은 마치도 김정은이 핵무기를 남북 간의 평화라든가 북미 평화협정을 통해서 마치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북한의 핵무기가 북한 정권을 마지막까지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생명선이기 때문에 절대로 남조선 혁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이 점인가 핵무기를 내려놓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모두에서 대남 공작기구 얘기는 뒤로 미뤘는데 이 시점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의 대남 공작기구가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기구가 있고 뭘 하는지, 뭘 하는 곳인지를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요. 2009년에
기존에 당의 4개의 부서하고 군의 정찰국하고 이렇게 있던 것을 통합해서 정찰청국이라고 해서 다 집어넣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이게 조금 모호해졌어요. 위상이나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됐는지 조금 모호해졌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 쉽게 2009년 이전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설명해도 지금 아무 이상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무슨 당의 4개 부서가 있는데 무슨 대외연락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남 공작의 총본산입니다. 당으로 말하면 조직도 지도부와 같은 부서인데요. 이거를 225국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내각에 존치시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 얘기가 그냥 정설처럼 돌아다니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내각은 더 대남 공작을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다면 그건 얼치기입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북한의 선전물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받아여우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대외연락부가 뭐 하는 데냐? 이름을 225국으로 바꿨다. 그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름이야 자기 마음대로니까. 그러나 위상이 뭐 형편없어지고 내각에 들어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공작원, 그리고 대남 남조정 혁명 역량을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곳입니다. 간첩을 난파시키고 지하당을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호실이라고 있는데 과거에 대외정보조사부라고 해서 국제혁명 역량 강화하는 부서입니다. 해외 공작을 하는데요. 테러 뭐 이런 거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김현희, 무함마드 깐슈 다 이게 35호실 소속입니다. 이 사람들 해외 나가 장기 침투예요. 지금 마카오, 홍콩이나 호주 같은 데 가면은 자식들까지 합니다. 그 사람들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작전부. 이것은 뭐냐면 간첩 교육, 그 다음에 난파할 때 데리고 가서 안내하고 또 대동 복귀시킬 때 하고 또 침투로 개척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오국열이가 있을 때 오탄연구소라고 해서 평양에 오탄동이 있거든요. 오탄연구소라고 거기서 무기 개발도 했어요. 그러니까 해외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한 3만 명 정도 되는 김정일 돌격 때 쿠데타를 하면 계속 막는 힘이 너무 비대해서 이거를 막으려고 아마 2009년에 김정일이 쇼크 왔을 때 정찰총국에다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보기엔 지금 다 원상 복귀된 거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일전선사업, 우리가 통전부라고 하는 이 부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3개 부서는 사실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북한이 있다고 인정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통전부만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곳입니다. 통전부는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공식적인 대화와 회담과 교류하는 것, 두 번째는 대남 심리전 하는 것입니다. 뭐 사이트 관리하고 뭐 해킹하고 이런 거 다 통전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 악단들하고 평양 FM 방송하고 대남 방송하고 전부 통전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민군 정찰국. 인민군 정찰국은 유명하잖아요. 60년대 말에 1.21 사태, 뭐 울진 3점 무장공비 사건 전부 인민군 정찰국이 한 겁니다. 이런 부서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놀고 먹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 이선실 같은 사회문화부는 사회문화부가 대외연락부로 바뀌었고 그것이 225국으로 바뀐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좀 정리를 할 시간이 왔는데요. 대남 전략은 바뀌지 않는다. 전술은 바뀔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대남 전술은 평창 올림픽에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북한이 변화됐다. 김정은이 갑자기 못 본 것이죠. 귀여운 사람이 되고 있어요. 김여정이 공주가 되고 있고요. 한국 사람들 너무 순진한 걸까요?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정리하면서 지금 북한의 대남 전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사태에 각자 좀 이 세태에 주는 메시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 박사님한테 마이크를 드리고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북한에서 대남 전략을 하고 있는, 공작을 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이 남한을 바라볼 때 참 웃길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들 쉬울까? 그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도 꾸준히 잘 먹히고 깨어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가냐 이런 소리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사회, 북한과 같은 미국 식민지도 아닌 혁명이 성공한 그 사회에 살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런 사회를 한국에서도 만들면 되겠네요. 저는 아까 하던 얘기 조금 덧붙이고 싶은데요. 북한의 장사정포가 물대포라는 얘기는 굉장히 반가운 얘기입니다. 좀 안도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김정은이가 단숨에 남조선을 타고 앉는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을 때 그 장사정포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진 않았겠죠. 뭔가 아니면 그냥 허세를 떨었을 수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북한의 가지가지 대남 공작 기구들이 내가 그 사람들이라면 이게 그냥 상상의 영역이라서 좀 허황된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물리력을 장악하면 되죠. 군인과 경찰을 장악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군인과 경찰을 장악하는 것도 그 군인 한 사람 한 사람 다 장악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지휘계통만 장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무기들이 다 녹슬고 기름이 없다고 하더라도 남한에 있는 그 물리력을 동원하면 또 못할 것도 없죠. 우리 어릴 때 배우기로는 여순 반란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시절이 바뀌면서 여순 사건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여순 항쟁으로 불러요. 가치는 이미 뒤집어 놨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적폐청산 친위 구테타로 이렇게 계속 뭐랄까 에스컬레이팅 하면서 도모하기에 따라 가지고 군경을 잘 장악하고 묘를 발휘하면 그 비슷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억울한 일들을 당하면서 반법치적인 일들을 이렇게 세월이 바뀌기를 바라고 이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물리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왕 장악한 물리력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것들을 도모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진짜 간첩이면. 김정은이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잠들어 있을 건가 이런 메시지 같아요. 혹시 허 위원장님. 저는 이제 에스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 우리 김 박사님 말씀 듣고 그게 비단 처음에는 허장성세처럼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늘의 남한의 현실과 결부했을 때 김정은이 이미 이거는 내가 다 먹어놓은 한마디로 내 땅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해서 남조선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대남 전략에 따른 이런 모든 요구 조건이 하나둘 착착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포함시켜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민들 지금 이제는 정말 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이 귀중한 자산을 김정은한테 고스란히 상납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저도 김정은이 말했다고 하는 남한을 타고 앉겠다. 그냥 허세로만은 들리지 않아요, 이제는. 이 돌아가는 상황이 저게 정말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황은 굉장히 진척이 되고 악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빨리 그걸 좀 깨닫고 김정은 사진 걸고 살고 싶지 않아요. 시청들에도 걸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빨리 깨어나서 정말 이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실하게 좀 보고 이거를 막지 않으면 그런 날이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이 계몽을 시켜야 되는 포인트가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예를 들면 여명의 도시를 갔다 오고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도시처럼 잘 사는 나라다라고 하는 이 바라보는 이 시각을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북한이 아니다. 그건 평양이다. 20만 철갑상어를 먹는 사람들이 도대체 북한이 몇 명이어야 되겠는가?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알려줘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두 번째 포인트는 최근에 이제 골든창이 트윗에서 쓴 것처럼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정말 골든창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 이 국민들이 저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그런 계몽들을 통해서 이 무장 해제를 하고 있는 이 정권에 문재인 정권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저항을 해야 될 때가 임박했습니다. 네, 제가 총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전쟁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우리 동양 고전이라고 할까 옛 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국수대이나 호전 필망하고 천하수환이나 망전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풀어 말씀드리면 나라가 비록 크나 전쟁을 좋아하면 반드시 망하고 천하가 비록 태평하다하나
전쟁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위험에 빠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말 맞다나 전쟁을 바라지는 않지만 우리가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불사하는 그런 각오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우리 어찌 그날을 잊을까? 뭐 그런 노래 있었어요. 예, 6.25. 6.25. 예. 근데 지금 그 노래가 거의 뭐 금지곡 수준이에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예, 것 아는 같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6.25를 다 잊었어요. 6.25를 잊어버리니까 다른 모든 사건이 여순 사건, 뭐 여순 반란 사건, 4.3 사건, 5.18 제대로 된 해석이 되지 않아요. 6.25 전쟁 누가 도발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북한은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만 변한 것 같아요. 북한의 대남 전략은 변하지 않았다. 오늘의 교훈 같습니다. VON 시사 라디오 업그레이드 버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